이재용 회장,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베이징 고위 관료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불과 6달 전만 해도 중국은 삼성을 향해 조립공장 주제에 감히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삼성 공장이 멈추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식당들이 조용히 셔터를 내렸고 아파트 값이 며칠 만에 무너졌으며 17만 명의 밥줄이 동시에 끊어졌습니다. 이 공장이 멈추면 당신의 도시 심장도 멈춥니다. 이 말을 무시했던 시진핑이 날카롭게 뒤집어졌습니다. 도대체 점유율이 고작 1%도 되지 않던 삼성이 어떻게 거대한 중국 시장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웨이젠고입니다. 칭화대학교 공학 박사, 광저우시 첨단산업청 청장.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저를 소개할 때 늘 붙이는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굴기의 현장 실행자.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좋아했습니다. 청장실 동쪽 벽 전체를 덮고 있는 대형 차트가 있었습니다. 가로 2m, 세로 1m 20cm. 중국 반도체 자립 로드맵이었습니다. 2025년까지 패키징 공정 자립, 2027년까지 파운드리 자립, 2030년 완전한 기술 독립. 제가 직접 색을 칠한 차트였습니다. 완료된 항목은 빨간색, 진행 중인 항목은 파란색, 아직 손대지 못한 항목은 흰색. 그날 기준으로 빨간색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어깨가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차트 아래 삼성전자 광저우 반도체 패키징 라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장을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에 새들어 사는 임차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유용하긴 합니다. 고용도 만들고, 세수도 납부하고. 하지만 주인은 우리고, 계약 조건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저는 공언했습니다. SMIC만 제대로 육성하면 삼성 없어도 5년 안에 자립 가능합니다.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류강 부부장은 전화로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웨이 청장이 해낼 겁니다. 저는 그 신뢰가 좋았습니다. 처음 김재호 전무를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광저우 반도체 협력회의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소매였습니다. 반듯하게 차려입은 양복 아래 오른쪽 소매 끝에 기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업복에서 갈아입으면서 미처 지우지 못한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아직도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는군. 전무가 비웃음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기름 자국이야말로 제가 끝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공문은 목요일 오전에 도착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명의 류강 부부장 직인.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삼성전자 광저우 법인은 핵심 패키징 공정 기술 문서 일체를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라. 단 2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문 사본을 받아 들고 잠깐 훑어본 뒤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삼성 측에서는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령 확인 서명은 당일 오전에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읽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화 한 통, 이메일 한 줄 없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아직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라고 보고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티는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요구에 불만이 있을 때 의뢰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시로 항의를 표하는 것. 그러나 결국엔 응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청사복도에서 김재호를 마주쳤습니다. 그가 먼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도 멈췄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청장님,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언성을 높이지도, 표정을 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40분이었습니다. 오늘 4시에 잠깐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걸음을 이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해서 4시 일정에 삼성 면담을 끼워 넣으라고 했습니다. 끼워 넣는다는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그 정도의 무게로 다뤘습니다. 면담실은 청장실 옆 소회의실이었습니다. 김재호는 혼자 왔습니다. 서류도 노트북도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물 한 잔을 받아 들고 잠시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요구가 철회되지 않으면 광저우 라인을 정리합니다. 담담했습니다. 협박도 아니었고 읍소도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었느냐고 묻는 것과 비슷한 온도였습니다. 그 온도가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군. 광저우 라인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하는 걸까? 이 도시의 내림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철수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허풍인지. 저는 천천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면담을 마쳤습니다. 김재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짧게 고개를 숙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유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고 바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삼성이 허세 부립니다. 밀어붙이죠. 유강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잘 됐군요. 웨이 청장 믿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방향에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유리창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잠깐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김재호가 허세를 부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고를 하는 사람인지를. 유강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면담 다음 날 아침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3단계로 갑니다. 웨이 청장은 팹리스 쪽만 단단히 잡아두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수첩에 3줄을 적었습니다. 1단계 세무조사, 2단계 환경부 현장 점검, 3단계 언론. 수첩을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보통 2단계에서 끝납니다. 3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날 오후 저는 광저우 팹리스 기업 대표 15명을 청사 대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자리가 채워지자 저는 단도직입으로 말했습니다. 삼성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SMIC 전환 계획을 2달 안에 제출해 주십시오. 몇몇 대표들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공정 수율 문제가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SMIC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합니다. 더 이상 손을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회의는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사흘 뒤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광저우 공장 환경 기준 위반 의혹. 지역 매체 3곳이 같은 날 같은 방향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폐수 처리 수치, 화학물질 보관 현황, 인근 주민 인터뷰까지 꼼꼼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그 기사를 읽으면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심 흡족했습니다. 유강의 팀이 일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삼성 본사에서 기술팀이 내려왔습니다. 흰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공장 정문을 들어서는 것을 저는 청장실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12명이었습니다. 서류 가방 대신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설비를 점검하는 팀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짐 싸는 신용이군. 압박이 통한다는 증거라고 읽었습니다. 겁을 먹고 본사에서 사람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팀이 들어간 이후로 공장 안에서 쇳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설비를 점검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도 공장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다 차 안에서 흙이 봤습니다. 창문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눈치 보느라 죽는 척하는 거야.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허세도 저렇게 공을 들이면 피곤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팹리스 기업 담당자들이 슬그머니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달랐습니다. 시선이 어딘가 불편한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회의 일정을 잡으려 하면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번째, 3번째가 되고 나서야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무것도 적지 않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청장님, 로비에 손님이 3분 계십니다. 예약된 일정이 없었습니다. 내려가 보니 팹리스 스타트업 대표들이었습니다.
셋 다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로비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저를 보자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동작이 어딘가 애처로웠습니다. 청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가장 왼쪽에 서 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갈라져 있었습니다. 삼성이 진짜 떠나면 저희 납품 라인이 멈춥니다. SMIC, 전환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공정 적합성 검토만 해도 최소 18달입니다. 나머지 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한 명씩 천천히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SMIC로 전환하면 됩니다.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을 겁니다. 세 사람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층수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18달.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한번 맴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청장실 혼자 앉아 서랍에서 자료 하나를 꺼냈습니다. SMIC 생산 능력 보고서였습니다. 분기별 수율 수치, 공정 세대별 성능표, 투자 계획. 저는 형광펜을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고급 패키징 공정 수율 항목이었습니다. SMIC의 수치 옆에 삼성 광저우 실적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료를 덮었습니다. 덮은 자료 위에 손을 올려두고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형광펜 뚜껑을 닫지 않은 채로.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김재호였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청장님, 실례가 됩니다만 저희 직원 가족 사진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사진 파일이 하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사진 위에 올렸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열었습니다. 운동장이었습니다. 햇살이 강한 날이었는지 다들 눈을 살짝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들, 그 옆에 아이들을 안고 서 있는 여자들, 맨 앞줄에 앉은 흰머리 노인들, 광저우 토박이 직원 300명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작은 글씨로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3년 전 창사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다음 날 오전, 류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3차 압박 들어갑니다. 이번엔 고용부까지 엮습니다. 웨이 청장, 준비됐죠? 저는 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글자가 나오기까지 0.5초가 걸렸습니다. 류강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차가 공장 앞 도로를 지나는데 굴뚝에서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흰 증기가 저녁 하늘로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통보는 수요일 오전에 왔습니다. 삼성전자 광저우 법인명의 공문이었습니다. 생산 감축 50%, 즉시 시행. 저는 공문을 받아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류강 부부장께 사본 전달해 주세요. 목소리는 평탄했습니다. 속으로는 이것도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반을 줄인다는 것은 아직 절반을 남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완전히 떠나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버티고 있다는 신호라고 읽었습니다.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담당 직원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청장님, 삼성 기술팀이 야간에도 철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설비 점검 아닙니까? 아닙니다. 서버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공정 데이터 서버를 본국으로 원격 이전하는 작업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방향의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 있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공장 외곽 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공장 안이 보였습니다. 김재호가 보였습니다. 작업복이었습니다. 기름때가 저러색이 바랜 작업복. 그가 직원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가리키며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설비 해체였습니다. 볼트를 푸는 소리, 금속이 바닥에 내려앉는 소리, 짧은 한국말이 간간이 섞여 들렸습니다. 김재호는 쉬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음료를 건네도 손으로 저으며 다음 설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 안에서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책상에 앉아 서류에 서명을 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손가락 끝이 서류 위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유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웨이 청장, 지금이 고비입니다. 한 주만 더 버티면 굴복합니다. 삼성이 광저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더 잘합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그 한 주 동안 팹리스 기업 12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도 있었고, 이메일도 있었고, 담당자를 통해 전달된 구두 요청도 있었습니다.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삼성의 납품 물량을 긴급으로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측에서 아무 답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2곳이 일주일 안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화면을 끄고 다시 켰습니다. 답변이 없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그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 것 같다는 느낌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새벽 2시에 공장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기름때 절은 작업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쉬지 않던 그 공장 안의 침묵이. 월요일 오전 7시 32분이었습니다. 비서의 전화가 먼저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장님, 삼성전자 본사 공식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저는 침대 옆 탁자에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 광저우 패키징 라인 전면 가동 중단 및 철수. 발표 시각 오전 7시 32분.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글자 수가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엔 딱 2글자만 남았습니다. 철수. 청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보고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팹리스 기업 82곳이 동시에 생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2곳도 아니었습니다. 82곳이 같은 날 오전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이들 기업의 연간 매출 합계 2조 1천억 원. 삼성을 대체할 생산 라인을 새로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 최소 4조 8천억 원. 공백 기간 최소 3년. 저는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손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SMIC 긴급 수율 테스트 결과가 오후에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에 담당자들이 모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삼성 광저우가 유지해 온 고급 패키징 공정 수율 99.7%, 그 옆에 SMIC 긴급 테스트 수율 61%. 두 숫자가 나란히 화면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60일이라는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5년 안에 자립이 가능하다고 공언하던 제 목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저우 반도체밸리 입주 기업 직간접 고용 인원 17만 8천 명. 지역 내 총생산 기업은 연간 4조 2천억 원. 그 숫자들이 보고서 한 장에 담겨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지 못했습니다. 덮으면 숫자가 사라질 것 같았고, 사라지면 제가 한 일이 무엇인지 더 선명해질 것 같았습니다. 유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웨이 청장, 베이징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올라가야 합니다.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더 이상 버티라는 말도, 잘 됩니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끊겼습니다. 회의실에 혼자 남겨뒀습니다. 담당자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굴뚝이 보였습니다. 증기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증기가 없었습니다. 시선을 내렸습니다.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올라왔는지 몰랐습니다. 낡고 모서리가 다른 공정 매뉴얼이었습니다. 표지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파란 볼펜으로 반듯하지 않지만 또박또박. 사람이 먼저입니다. 3년 전 김재호가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읽지 않았습니다.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언젠가 책상 위로 올라온 것을 그냥 두었습니다. 손이 책 표지 위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는 청사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발이 멈췄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청장실로 돌아가기도, 그냥 차를 타기도 어색했습니다. 계단 중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방향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공장이 어둠 속에서 윤곽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이 공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막으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셔틀버스 종점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버스는 이미 끊긴 시간이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고 한 손에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디를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버스가 끊겼는데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냥 여기 있고 싶어서요. 그는 말했습니다. 저 이 공장 25년 됐어요. 삼성이 처음 올 때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로의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위로를 할 자격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노인이 도시락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 초코파이 한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뜯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포장지가 조금 낡아 있었습니다. 삼성 들어왔을 때 입사 기념으로 받은 겁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져왔어요. 그가 초코파이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먹지를 못하겠네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장 안이 보고 싶었습니다.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정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경비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전원이 내려간 설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금속이 식으면서 내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세하게 수축하는 소리였습니다. 먼 곳에서 종이 우는 것 같았습니다. 공정 매뉴얼을 들고 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읽을 수 없었지만 밑에 중국어 번역이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광저우 직원 300명이 서명한 메모였습니다. 같이 잘 되고 싶습니다. 서명 하나하나가 제각각이었습니다. 크게 쓴 사람도 있었고 작게 쓴 사람도 있었고 획이 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명들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그때 전화를 들었습니다. 김재호에게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청장님이시군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배경에서 공항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입니다. 저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김재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청장님, 저 광저우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잘못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빈 공장 아니었습니다. 기계들이 식어가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매뉴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광저우시 첨단산업청 청장이 아닙니다. 국가기술협력심의위원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누군가는 좌천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새 사무실은 청장실보다 창이 작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창이 작으면 밖을 덜 봐도 되니까요. 저는 안을 보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새 직책에서 처음 맡은 일이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 기술보호 특별법 초안 집필이었습니다. 위원회 회의실에 혼자 앉아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조 1항 제목을 적어야 했습니다. 저는 볼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다 쓰고 나서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초안이 완성되던 날, 광저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삼성이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소규모 기술 교육 협력 센터였습니다. 조용하게,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돌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것 이상을 바랄 자격이 제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교육센터 개소 첫날, 저는 광저우로 내려갔습니다. 강당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기름때 절은 작업복이었습니다. 김재호였습니다. 1년 전 인천공항에서 전화를 받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강당 입구에서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첫날부터 작업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1년 전 처음 봤을 때 비웃었던 소매의 기름 자국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단에 설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먼저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청중을 봤습니다. 광저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들고 온 공정 매뉴얼을 들어보였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표지가 바랜 낡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 한 권이 저를 바꿨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읽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꾸짖음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용서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셔틀버스 종점을 지나쳤습니다. 1년 전 그 노인이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초코파이 포장지를 내려다보던 노인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삼성이 처음 올 때부터 있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저는 차트를 색칠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계 옆에서 늙었습니다. 저는 자립을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서로에게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신뢰는 공문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압박으로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기름때 절은 작업복을 입고 새벽 2시에 설비 옆에 서 있고 마지막 날에도 떠나는 사람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신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은 말 대신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시절 식은 밥을 먹으며 공장을 지킨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이름도 없이 조용히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땀방울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이름 앞에서 저 같은 사람도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